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60대라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셈입니다. 70대라면 당신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 사람의 말을 들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심보감은 고려말 충렬왕 때 추적이라는 사람이 엮은 책입니다. 1300년대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서당에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던 책이 바로 이 명심보감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700년 전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인간의 본성은 7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자식 걱정을 하고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명심보감은 마음에 새겨 거울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700년 전의 거울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은 7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1장 추적. 그는 누구였나? 명심보감을 엮은 추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고려말 충렬왕 때의 학자라는 것, 그가 중국의 여러 경전과 격언들을 모아 이 책을 만들었다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왜 그는 이 책을 만들었을까요? 당시 고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몽골의 간섭을 받던 시기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양반들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었고 도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적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그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는 물론이고 불경에서까지 구절을 뽑아냈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만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명심보감은 1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하는 개선편, 하늘의 뜻을 다루는 천명편, 운명에 순응하는 순명편, 효도를 가르치는 효행편,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정기편 등등.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장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60대, 70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 순서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2장 말. 그것은 화를 부르는 도끼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누구나 아는 속담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마디나 말을 했습니까? 그 말들 중에 꼭 해야 했던 말은 몇 개나 됩니까?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흐트러진다. 노인이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 옛날 고생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듣는 사람은 지겨워하는데 말하는 본인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외롭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단호합니다. 말을 삼가면 덕이 쌓이고 말을 함부로 하면 원한이 쌓인다. 서울 종로에 사는 박모 씨, 73세. 그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이야기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건강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자랑했습니다. 누가 자식 이야기를 하면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늘어놓았습니다. 누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 먼 곳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혼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총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남의 말 좀 들어주세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박 씨는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언제 그랬느냐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물어볼 때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다시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친구가 늘어나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려거든 3번 생각하라. 첫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두 번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 이 말이 나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 3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3장, 화, 그것은 자기를 태우는 불이다. 명심보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분노로 100가지 근심이 생긴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화를 냈다가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에 사는 김모 씨, 68세. 그는 젊었을 때부터 성질이 급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불같이 화를 내기로 유명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손주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화나 있어요? 김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분노는 자기를 해치는 불이다. 남을 태우려다가 먼저 자기가 탄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오릅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립니다. 이것은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된다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남도 상처받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화가 나거든 천천히 숫자를 세라. 1, 2, 3, 4, 5. 100까지 세어도 화가 풀리지 않거든 다시 세라. 현대심리학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권합니다. 화가 났을 때 10까지 세라고. 정말 화가 나면 100까지 세라고. 왜 그럴까요? 화는 즉각적인 감정입니다.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작동하기도 전에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숫자를 세면 전두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김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50까지 세다가 터져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1달, 2달, 석 달. 어느새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손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왜 안 화내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숫자 세는 법을 배웠거든.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참으면 몸이 편하고 마음이 평안하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것입니다. 폭발시키면 주변 사람이 다칩니다. 억누르면 자기가 병듭니다.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분노 표현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숫자를 세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4장, 욕심. 그것은 끝이 없는 구덩이다. 명심보감은 욕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채워도 끝이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대구에 사는 이모 씨, 71세. 그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껴 쓰고 저축했습니다. 남들이 놀러 다닐 때도 일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인색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10억이 모였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10억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른다고, 요양원비는 또 얼마나 든다고, 자식들에게 배 끼칠 수 없다고. 그래서 더 모았습니다. 연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저축했습니다. 밥은 집에서만 먹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이 든다고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을 혼수 상태로 지냈습니다. 깨어났을 때 반신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정리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놔서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시고 가고 싶은데 가시지.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물을 막는 것과 같다. 막으면 막을수록 언젠가는 터진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불행해집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진 것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이렇게 답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것, 지지 그칠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모 씨, 69세. 그는 이 씨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 씨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번 돈을 쓸 줄도 알았습니다. 가족과 여행도 다녔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퇴직할 때 모아둔 돈은 5억이었습니다. 이 씨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만족했습니다. 나 혼자 쓰기엔 충분해. 아내하고 둘이 쓰기에도 충분하고. 최 씨는 지금도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손주들과 놉니다.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있는 만큼 쓰고 없으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많은 것을 탐하면 부자여도 근심이 많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집, 취미, 추억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5장, 자식.
그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명심보감에는 효도에 관한 장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효도를 받는 법이 아니라 자식을 놓아주는 법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자식을 가르치되 강요하지 마라. 광주에 사는 정모 씨 66세. 그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합니다. 정 씨는 매일 아들들에게 전화합니다. 밥은 먹었냐? 건강은 괜찮냐? 회사는 잘 다니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아들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전화가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줄여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정 씨는 화가 났습니다. 어미, 걱정하는 게 그렇게 싫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서운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받는 대접이냐고.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하늘이 잠시 맡긴 것일 뿐이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을 소유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독이 됩니다. 지나친 관심은 간섭이 되고 지나친 걱정은 부담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 씨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들이 멀리 있는 것이 외로우신 거죠? 그 외로움을 아들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외로워서 아들들에게 매달렸다는 것을, 아들들 걱정이 아니라 자기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정 씨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짧게 통화했습니다. 대신 자기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전화 안 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바빠. 할 일이 많아졌거든.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잊지 않기를 바라거든 먼저 부모가 자식을 잊어라.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 때 자식도 편하게 자기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도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당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6장 돈, 그것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명심보감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깨끗하다. 고이면 썩는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으기만 하면 죽은 돈입니다. 울산에 사는 한모 씨, 74세. 그는 평생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외식은 절대 하지 않았고 옷은 10년씩 입었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돈 있어. 너희나 잘 살아라. 한 씨에게는 실제로 돈이 많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8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75세 생일날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쓰고 사세요. 가고 싶은 데 가시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돈이 뭐가 아까워요.
한 씨는 웃었습니다. 나중에 쓸 거야. 아플 때를 대비해야지.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76세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은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 써보지도 못하고 가시면 어떡해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돈을 쓸 때 쓰지 못하면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된다.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언제 아플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계속 모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단호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잃지 마라. 전주에 사는 송모 씨, 70세. 그는 한 씨와 달랐습니다. 송 씨도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쓸 줄도 알았습니다. 65세 퇴직하고 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색소폰을 배웠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송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다시 안 와요. 70살의 오늘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쓸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 첫째, 나를 위해 쓰는가. 둘째, 가족을 위해 쓰는가. 셋째, 남을 위해 쓰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돈을 쓰십시오.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그것이 돈을 모은 이유 아닙니까? 7점, 건강. 그것은 가장 큰 재산이다. 명심보감은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천금을 가져도 건강만 못하고 만 권의 책을 읽어도 무병장수만 못하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청주에 사는 윤모 씨, 67세. 그는 평생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한 번도 큰 병을 앓은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나는 철인이야. 병원 갈 일 없어. 윤 씨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습니다.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웠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술 좀 줄여요. 담배도 끊고. 윤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내 몸 건사하는데 왜 참견이야? 나는 괜찮아. 68세 되던 해 윤 씨는 쓰러졌습니다.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1년도 못 사십니다. 윤 씨는 그제야 술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윤 씨는 후회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걸.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데.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병이 들고 나서 약을 구하지 말고 병들기 전에 몸을 보살펴라.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병들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100배 쉽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절제하라.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로하지 마라. 둘째, 움직여라. 몸을 움직이면 기운이 돌고,
기운이 돌면 병이 없다. 셋째, 마음을 편히 하라. 걱정과 근심은 몸을 병들게 한다. 창원에 사는 배모 씨 72세. 그는 윤 씨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배 씨는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걸었습니다. 1시간씩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절제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80%만 채웠습니다. 술은 주말에만 소주 반 병만 마셨습니다.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풀었습니다. 화가 나면 산책을 했습니다. 걱정이 되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72세인 지금도 배 씨는 건강합니다. 약 하나를 먹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때뿐입니다. 배 씨는 말합니다. 건강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관리해야 해요. 귀찮아도 해야 해요.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살면 하루를 더 사는 것이고 하루를 병들어 살면 하루를 잃는 것이다. 당신도 오늘부터 건강을 지키십시오. 절제하고 움직이고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그것이 천금보다 귀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8장 친구, 그들은 인생의 거울이다. 명심보감은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벗을 사귀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면 함께 망한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중요합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지겹습니다. 친구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원에 사는 강모 씨, 69세. 그에게는 평생 친구가 셋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술 친구였습니다. 만나면 술만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마셨습니다. 건강도 망치고 돈도 다 썼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도박 친구였습니다. 고스톱, 포커, 경마, 뭐든 걸었습니다. 따기도 했지만 잃는 게 더 많았습니다. 빚만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책 친구였습니다. 영, 오만 나면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읽은 책을 권하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함께 도서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70세가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친구는 자기를 망치는 친구였다는 것을, 세 번째 친구만이 진짜 친구였다는 것을. 강 씨는 술 친구, 도박 친구와 연을 끊었습니다. 대신 책 친구와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산책 친구, 봉사 친구, 공부 친구. 1년이 지나자 강 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건강해졌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친구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명심보감은 이렇게 답합니다. 좋은 친구는 세 가지다. 정직한 친구, 성실한 친구, 견문이 넓은 친구. 정직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아첨하지 않습니다. 쓴소리를 합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성실한 친구는 곁을 지켜줍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견문이 넓은 친구는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것을 알려줍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춘천에 사는 오모 씨, 71세. 그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박모 씨. 5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박 씨는 정직했습니다. 오 씨가 잘못하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자네, 그건 아니야.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 씨는 박 씨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박 씨는 성실했습니다. 오 씨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곁을 지켰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는 못했지만 위로는 해줬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박 씨는 견문이 넓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 씨에게 항상 배울 거리를 줬습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박형이야. 돈보다 귀해.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친구는 세 가지다. 아첨하는 친구, 겉과 속이 다른 친구, 말만 많은 친구. 이런 친구는 멀리 하십시오. 당신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당신도 친구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고 나쁜 친구는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9장 겸손. 그것은 가득 찬 그릇을 비우는 일이다. 명심보감은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 차면 넘치고 교만하면 망한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포항에 사는 신모 씨, 70세. 그는 평생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신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이야, 임원까지 했어. 내 아들은 의사야. 딸은 변호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훈계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은 신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혼자 앉았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대로 말한 건데.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외롭고 겸손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 교만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아무도 교만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명심보감은 이렇게 답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것이다. 진주에 사는 조모 씨, 68세. 그는 신 씨와 비슷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고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대단하네요. 저는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조 씨를 좋아했습니다. 그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 씨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로당의 인기인이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나도 잘난 게 많아요. 하지만 그걸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잘난 게 있으니까.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배울수록 겸손해진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 아는 사람이 더 교만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당신도 겸손해지십시오. 자랑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10장 죽음.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명심보감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차례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원주에 사는 황모 씨 75세. 그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프지는 않을지, 혼자 가야 하는지.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인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불안했습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삶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이 두려웠습니까? 황 씨는 깨달았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그럴 것이라고.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헛되이 산 것을 두려워하라. 문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미안한 사람에게 사과하지도 못하고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순천에 사는 홍모 씨 78세. 그는 황 씨와 달랐습니다. 홍 씨는 담담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가도 후회 없다고 했습니다. 홍 씨는 버킷리스트를 다 이뤘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다 가봤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미안한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쳐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좋겠지만 못 뜨더라도 괜찮습니다. 홍 씨는 평화로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으니까.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 날마다 삶에 감사하게 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당신도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명심보감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을 삼가고,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식을 놓아주고, 돈을 쓰고, 건강을 지키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겸손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7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몸이 바르게 되고, 몸이 바르게 되면 집안이 바르게 되고, 집안이 바르게 되면 나라가 바르게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바꾸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정신은 단순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만 지켜도 당신의 인생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90세가 넘었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속 안 끓이고 감사하며 살았어. 그게 다야. 이것이 명심보감의 정신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3초 멈추십시오. 화가 날 때 숫자를 세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돈을 쓰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하게. 그러면 당신의 마지막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후회 없이 감사하며 미소 지으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700년 전 추적 선생이 이 책을 남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명심보감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밤 들은 것 중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딱 하나만. 그리고 모레는 또 하나. 글피는 또 하나.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1년 후에는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명심보감. 마음에 새기고 거울로 삼으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